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의 안수민입니다. 오늘은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데 망설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짧은 강의 내용이 아니고 주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아마 앉아서 긴 시간을 듣기에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비만대사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생애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고 깊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비만대사 수술을 환자가 이렇게 꺼리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비만대사 수술을 앞둔 분이나 아니면 비만대사 수술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만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저 나름대로 환자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환자 본인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수술만이 답인가라는 그런 끝없는 질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까지는 가장 유일하고 영웅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는 WHO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그쪽 방향을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간단한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 방법이 나온다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외과 의사들도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많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수술보다 더 쉬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더 외과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의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술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 여러 연구 결과입니다. 주변에서 심지어 가족조차도 비만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차별이 있죠. 주변에서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가장 잘 느끼시겠지만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낙인 효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이해를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데 많은 저해 요인이고 사회 국가적인 손실,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손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정보 부족도 한 가지 원인입니다만은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차제에 어느 정도 과연 사회, 개인, 가족들이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조차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본인이 의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심지어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죠. 이런 본인의 자각도 큰 문제입니다. 본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고 비만대사 수술을 꺼리는 이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비용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거의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는 외과 주요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었죠. 첫 번째 생각하는 거,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안전에 대한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과연 이런 수술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수술 효과를 보려 할 때에 과연 안전한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비만대사 수술 후에 합병증에 대한 막연한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만대사 후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과연 실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이전에 강의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다소 과도하게 소모적으로 포장되고 확대 해석된 6, 7년 전의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사실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비만대사 환자는 일반 외과 소화기 질환,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 수술과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격이 크죠. 체격이 크고 체격이 큰 반면에 체강은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접근을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위암 수술을 하러 배안에 복강경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교과서에 봤던 똑같은 소견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암 수술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일단은 시야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 지방을 다 헤치고 수술 시야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 헤쳐 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암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첫 번째 그 경험을 살려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술 후에 환자한테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그걸 조기에 또는 적기에 파악해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혈이나 문화풍이 누출 같은 것이 있었을 때도 환자 자신도 잘 못 느끼십니다. 일반적인 체격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는 꼭 강직이 오거나 보통이 심하게 오거나 금방 주관적인 증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환자들은 비만 환자들은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여러 지표를 통해서 빨리 찾아내야 되죠. 여기에 숙달된 의료진이 없으면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과연 얼마나 빈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회자되는 여러 가지 출혈이라든가 문화풍 누출 이런 문제들이 빈발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소화기 주요 질환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그런 것도 있고 초기 30년, 50년 전에 시도하던 수술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노력의 결과 때문에 빈도는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의 비만 환자 자체의 특징 때문에 발생했을 때는 그 강도가 상당히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적기 진단을 해서 치료를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환자를 보게 됩니다. 비만대사 수술 후에 이렇게 발생하는 합병증을 비율을 높이는 인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연구 결과에 보면 45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런 거는 이제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보이는 여러 가지 여자분들과의 다른 해박적 구조나 특징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비율이 조금 높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가 위험도가 높겠죠. 체질량 지수가 50인 경우에는 약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남자인 경우에 키 170 기준으로 했을 때 145kg 정도 이상 되면 체질량 지수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50 이상이 됩니다. 여자 기준으로 160cm 키인데 130kg 이상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합병증 발생 위험자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개복 수술은 요새는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개복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수술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위험자가 증가하고, 당연히 당뇨병이라든가 관상 질환이라든가 수술 전에 호흡기 질환이 심한 경우, 출혈 소음 같은 일이 있는 분들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진행해서 의도치 않은 급격한 체중 감량이 있는 환자 군에서도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과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시고 수술 전에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 두 가지, 복강경, 루아의 우회술과 위섬의 절제술을 구분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학부 누축이죠. 루아의 우회술인 경우에는 한 1에서 5%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 절제술인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1에서 3% 정도.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출혈입니다. 수술 후에 루아의 경우에 한 1에서 4%가량, 그다음에 소매 절제술인 경우에는 한 1에서 6%가량. 그리고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 부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일부 부분적이나 또는 좀 더 심한 정도의 폐색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3% 이상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소매 절제술에서는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의 특징 때문에 내탈장이라든가 아니면 변연부 궤양, 그러니까 위공장 문화 부위에 출혈성 궤양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좀 있고, 잔여위와 다시 교통이 되는 위로 발생이 1에서 5% 정도 선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혈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합병증 중에 하나고, 수술 전에는 꼭 설명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출혈은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문학부 누출에 비하면. 그리고 생길 확률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여기는 1.9%에서 4.3%가 여러 가지 논문을 취합한 결과인데, 실제로는 어떤 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 0%의 보고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 사실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수술 후 이틀 이내에 주로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첫날 아닌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첫날은 되게 굉장히 의료진이 관심을 가지고 다 보는 날이기 때문에 놓칠 이유도 사실은 없고요. 대관을 얻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강경화 위소매 절제술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절개선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1에서 2% 정도 있는 거죠. 이 출혈이 장관 안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출혈이 또 바깥쪽, 복강 쪽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복강 쪽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 내에 출혈이 있으면 배관 쪽, 복강 내에 들어가 있는 배관 쪽에서 탐지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토가 난다든가 아니면 토혈이나 흑색변 같은 걸 보는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하고 내시경적 지혈이라든가 아니면 대증적 치료를 합니다. 복강 내 출혈의 경우에는 배관으로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환자는 보통의 혈복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환자들, 일반적인 뇌과 환자들은 금방 통증을 호소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증상을 호소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게 되는데요. 가장 민감한 지표는 맥박이 좀 뛰는 거죠. 그래서 한 120회 정도 맥박이 지속이 되면 다른 이유가 어느 날은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저혈압이나 혈색소 감소까지가 이어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조기에 바로 탐지해내고 진단 이후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동원하는 데는 사실은 큰 무리는 없고 되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보통 급성, 초기, 후기, 만성 이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발생하는 것은 입원 중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이제 급성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한 80~90%는 재수술이라든가 복강경 술식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관찰하면 되게 지혈이 되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 좀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봉합선 부위 같은 데다 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지혈을 적시하면은 큰 무리 없이 수술 다음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보존적 치료로 이런 급성기 출혈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생기는 경우라도 적절한 치료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출혈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되게 루아이 우회수를 한 경우에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이 변연성 궤양이 생겨서 겪게 되는 일인데요. 되게 위산억제제라든가 내시경 치료 정도를 동원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또 설명을 자주 듣게 되는 게 이제 문화부위의 누출 문제입니다. 문화부위 누출은 루아이의 경우 한 1 내지 5% 정도 생기고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부위는 위 공장 문화부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매절제술에서도 문화부위 누출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제 위식도 경계 부위 바로 아래쪽에 주로 대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력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약 한 1 내지 3% 환자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시기별로 초급성부터 이제 만성으로 다 나뉠 수 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3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과 8일 이후에 퇴원해서 발생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원인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는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경험하는 환자 대부분은 한 3~4일 정도 사이에 발생을 해서 원내에 계실 때 처리가 간단하게 처치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타입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조영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보일 정도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빈도가 이렇게 많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제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만은 수술 후에 조영술을 해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습 전에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조영술을 하는 경우라도 근데 이렇게 민감도가 높지 않아서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 정도의 상황만을 감지해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대중적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는 언제 잘 진단을 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찰하는 거, 고식도 보존적인 치료 정도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크게 빈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게 이제 보존적 치료입니다. 누출이 됐을 때 이런 스텐트를 넣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7~8주까지도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배관을 넣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성 눈출이 문제인데요. 만성 눈출인 경우에는 이런 대중적 치료들이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 술기를 조금 전환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음식물이 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통과가 장애가 생기는 폐색의 문제입니다.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장 내용물이 통과하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문화부 협착이라고 통칭하게 되는데 비율은 적게는 3%, 많게는 11% 정도 문헌상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술 후 급성기 음식물 미움 섭취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3, 4일 정도에 생기는 그런 부종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부종 같은 것들은 보통 한 1주에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한 4년 6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어딘가에 협착이 있을 수 있겠다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노아의 우에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 공장 모납 부위에서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 같은 걸 하면은 쉽게 컨트롤이 됩니다. 풍선 확장술 하기 전에 이렇게 내시경을 증상에서 해보면은 아주 좁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풍선을 넣어서 확장시키면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큰 문제 없이 되게 해결이 됩니다. 위소매 절제술 후에도 협착이 와서 폐색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약 한 3.5%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부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명백하게 이런 기계적인 폐색이 아까 사진처럼 있는 경우에는 역시 내시경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증상을 없애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뒤틀림이나 꼬이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습니다만은 생기게 되면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수준은 1000명 수술을 하면 1명 생길까 말까 한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주요한 그런 걱정을 하실 만한 또는 걱정을 하시게끔 설명이 될 만한 이런 수술 합병증들의 실체입니다. 또 아주 드물게 이 노아의 우에수를 하는 경우에 문합하기 위해서 위치가 변동된 장들의 틈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틈들로 의도치 않게 장들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내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탈장들은 되게 복강경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수술을 받는데 꺼려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장폐색 수술 생기는 거에 한 40% 정도를 이 내탈장이 차지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협착들이 나머지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모아놔도 1000명 중에 1명, 많게는 3명 내지 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지 않는 것들 중에는 이제 덤핑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미세 영양소가 필요라든가 빈혈, 골다공증 같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짧은 저희 설명을 통해서 추후에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수술을 꺼리게 하는 정도의 걱정되는 합병증의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설명에서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 봐야 되냐 하는 거죠. 당연히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은 이미 끝나 있고 이것을 얼만큼 프로토콜화해서 잘 지키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 내 비만대 수술을 표방하는 기관 내 또는 그런 의료진이 이런 것들을 잘 프로토콜을 수행을 하면 가능성은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중에는 이제 이런 적절한 비만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관이나 의료진이나 하는 문제, 그 의료진에는 비만이나 대사질환 관리 전담 의사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합병증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외과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술방에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숙련된 마취 의사가 있느냐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수술방 스태프들 간호사를 포함해서 미세 최소 침습 수술에 익숙한 이런 스태프들이 협조가 잘 되는 그런 기관이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영양사나 코디네이터 이렇게 다학제 팀들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이건 전체적으로 수술 전후 또 직후 그다음에 장기적인 합병증을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교과서상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의료진이나 기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잘 갖추도록 정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빈도는 낮으나 발생했을 때 주관적인 증상으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의 객관적인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 있는 의사의 근접 관찰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약을 해드리면 수술 후 합병증 빈도는 주요 중요한 외과 수술, 간암, 대장암, 위암 등등의 이런 주요 수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빈도를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비만대사외과 학회와 미국 비만대사외과 학회에서의 공통적인 설명은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 수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말씀을 나눌 때 보통 외과 복강경 담낭절제술 수준의 빈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기에 진단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교정이 다 가능합니다. 적기에 진단만 하면. 풍계합병증은 오늘 자세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프로토콜만 잘 따라가서 잘 갖추어진 팀과의 협조만 되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표준 치료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다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만 잘 따라가면 발생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비만대사 수술 환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수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역시 이거 괜찮습니까? 받아도 합병증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부터 해서 아픈가요? 수술 후에 이런 등등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합병증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빈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크다 보니 경험 있는 의료진이 세밀한 주의만 기울여준다면 환자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다음에는 수술이 과연 이런 상황일 때 수술이 답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계속 정보 문제나 아니면 경제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